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는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과목을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학문 중에 하나인데, 크게 우리가 일단 역학과 그 다음에 전자기하학으로 나온다 그러면, 자,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에 대한 것을, 즉 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을 우리가 역학이라고 한다면, 전자기하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와 자기와 관련된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대한 기초적인 것과 자세한 것은 일반 물리학에서 많이 공부를 했을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는 이제 상대성 이론이라 그래서, 자, 역학과 상대성 이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물체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되면 그 물체는 우리가 상대론적으로 취급을 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빛의 속도에 비해서 상당히 느린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까지 다뤘던 역학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고전역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상대론이 이제 태생할 때쯤 해서 우리는 이제 이 전 우주를 이루고 있는 물질은, 자, 원자라는 걸 알게 됐고, 그 원자는 전자와 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알게 됐는데, 그 핵이죠. 그러니까 전자와 핵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고전역학과 전자기하학의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 그것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것들을 대응해서 우리가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을 이제 발견하게 됐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 고전역학과 전자기하학과 양자, 특히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의 가장 큰 차이점, 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속도로 비교했다 그러면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크기입니다. 자, 어느 정도의 입자를 우리가 다루는가. 그래서 그것이 대략 전자 정도의 입자로 가게 되면 우리가 고전역학적으로 문제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양자역학적으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 대한 것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자역학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지식은 바로 파동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즉, 전자 정도가 되는 작은 입자로 가게 되면 그 입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파동적인 성질을 따르게 되어 있고, 그 파동적인 성질을 기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파동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파동방정, 입자에 적용되는 파동방정식을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있고, 슈레딩거가 제안했던 방정식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래서 통계학적인 해석,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다. 그래서 확률, 규격화, 운동량, 불확정성 원리 해서 파동함수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슈레딩거 방정식을 하기 전에 아까 우리가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고전역학과 양자역학, 고전역학을 발전시킨 게 이제 양자역학인데, 먼저 우리가 고전역학에서, 자, 이와 같이 질량이 m이고 x축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느 입자에 특정한 힘 fx가 작용할 때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취급한다 그러면, 고전역학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이 물체가 있는, 여기서 수레겠죠. 수레가 있는 바로 위치, 어느 주어진 시간에 그 입자의 위치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시간의 함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간의 함수로 주어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낸다면, 자, 이 주어진 시간의 입자의 위치로부터 우리는 속도와 운동량과 운동에너지 등 고전역학에서 관심을 가지는
모든 물리량을 계산할 수가 있었죠. 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자, 우리가 어떤 위치 x에 t를 한다 그러면, 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위치에 시간 변화를 있죠. 그러면 dvt over dt로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비상전원적인 경우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구한 V를 여기다 구하면 운동량이 됩니다. 자, 또한 운동 에너지도 시간에 따라 변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자, 가정은 2분의 1 mv 제곱이죠. 이렇게 주어집니다. 또는 2m분의 p의 제곱 이와 같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어진 시간에 A를 한다면, X를 한다면 이와 같이 되어 있었는데,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가속도라고 하는 게 있었죠.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자, 주어진 시간에 속도의 변화를 우리가 가속도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주어진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되겠고, 자, 그렇게 되면 이걸 여기다 다시 대입해 주게 되면 위치에 대한 2차 미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어진 시간에 위치를 안다 그러면 그 내용으로부터 이와 같은 것을 쭉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XT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고전 역학에서는 지금 우리가 처음에 문제 주어진 것처럼 어떠한 힘이 작용했을 때 그 물체가 움직였었죠. 왜 그럴까요? 자, 힘이라고 하는 정의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힘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그 물체의 모양이 변하거나 또는 그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즉, 자, 힘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어떤 물체에 작용하면 물체의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또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물리량 이와 같이 정의를 합니다. 자, 여기서 물체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겠죠. 정지하거나 움직이죠. 움직이는 상태인데, 자, 이 운동 상태가 변화한다는 것은 자, 정지하는 물체가 움직이다가 움직이는 상태의 변화겠죠. 자, 움직이는 상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자, 움직이는 물체가 정지하거나 아니면 속도가 변하거나 또는 방향이 변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F는 MAT로 주어지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역으로 가는 겁니다. 가속도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면 이 가속도로부터 이것을 적분하게 되면 속도를 알 수가 있고 다시 이것을 적분하면 우리가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고전역학에서 목적은 이 물체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인데 그 위치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와 같이 속도, 운동량, 운동에너지, 가속도를 모두 다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뉴턴의 운동방정식이라고 하는 F equal ma라고 하는 식으로부터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AT를 알았다면 이제 역으로 가는 거죠. VT라고 하는 것은 자, 주어진 시간에서 T까지의 그 다음에 AT에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의 t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f는 ma로 주어지기 때문에 at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f의 t로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다시 우리가 0에서 t까지 vt의 dt. 자, 이것을 이렇게 적분해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자유낙하가 있었죠. 자유낙하는 대표적인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인데, 자, 등가속도 운동이 되면 적분이 상대적으로 쉬워지죠. 특히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우리가 AT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마이너스 G로 주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 자, Y 방향이니까 VY라고 놓고 0부터 T까지의, 자, AT가 마이너스 G로 바뀌죠. 그 다음에 여기에 V0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X0가 들어가야 되죠. 적분상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플러스 V0가 되고는 V0 마이너스 GT가 됩니다. 자, X의 T라고 하는 건, 자, 초기 값에다가 0부터 T까지의, 그 다음에 V, 이거 Y죠. 예, Y의 T의 dt 프라임을 해주게 되면, 자, 이것을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 x0 플러스 0에서 t까지의 v0 마이너스 gt의 적분입니다. 그래서 v0 플러스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그래서, 자, 우리가 가속도를 알았을 때, 물론 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f가 마이너스 mg로 주어진다 라는 걸 알고 있었을 테니까, 거기서부터 가속도를 구하게 되면 이와 같이 속도와 그 다음에 위치를 알게 되고, 이것부터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고전역학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양자역학에서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슈레딩거 방정식이 어떻게 유도가 됐는지는 우리가 관심 바뀝니다. 일단은 이 슈레딩거가 발견한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우리가 유용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입자들의 파동적인 성질을 잘 기술할 수 있는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하는 파동함수 psi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양자역학에서는 상당히 많은 그리스 문자들이 나오는데, 이 그리스 문자들에서 앞으로 이제 보면 우리가 시간까지 포함한 파동함수는 psi의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예, 약간 밑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변수 분리가 되게 되면 위치만과 함수와 그 다음에 시간만의 함수로 될 때는 소문자에 psi를 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psi라고 읽는 그리스 문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파동함수가 주어졌을 때 여기 i라고 하는 것은 순허수에 해당하는 i고요. 그래서 i제곱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그 i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h'이라고 하는 것은 h바라고 있는데, 이것은 프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프랑크 상수가 6.6이기 때문에 1.0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제곱, 단위가 줄 세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일 거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될 것이고, 이 양자역학에서 슈레딩거 방정식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금 봤던 고전역학에서 뉴턴의 운동법칙 제2법칙이 하는 역할과 비슷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슈레딩거 방정식의 초기 조건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사용해서 이제 파동함수를, 그러니까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 대한 파동함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파동함수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다양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동함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입자와 파동을 구분해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입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입자죠. 제가 들고 있는 이 지지봉도 입자고 분필도 입자입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소리죠. 소리라고 하는 건 이제 음파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말을 하게 되면 이 한 말이 제 입을 통해서 이제 공간을 통해서 퍼져 나가죠. 그래서 자, 입자와 파동을 우리가 구분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입자라고 하는 것은 공간상의 한 점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입자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상으로 퍼져 나가는 것이 파동입니다. 그래서 파동함수라고 하는 것은 자, 이 퍼져나가는 파동에 대한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그러한 함수가 바로 파동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인 이 파동함수에 대해서 막스 보러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즉 파동함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파동함수의 제곱이 어떤 주어진 시간에 어떤 위치 x에서 그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 밀도를 나타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 우리가 보통 밀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이죠. 자, 여기서 만약에 질량이 아니게 되면 앞에다가 붙여줬죠.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에서 가장 많이 봤던 것이 뭐냐면 전하밀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피분의 전하량이 들어갈 겁니다. 자, 만약에 부피가 아니면 또 붙여주죠. 그러니까 면 전하밀도 그렇게 되면 넓이 면적분의 그 다음에 전하량이 되겠죠. 자, 이것이 밀도입니다. 그러면 확률 밀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피분의 부피분의 확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확률 밀도를 가지고서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 그걸 공간에서 적분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고려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차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1차원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이 길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선 확률 밀도라는 말이 들어갈 텐데 우리가 고려하고자 하는 공간을 아예 1차원으로 국한을 시켰다 그러면 이거 자체를 우리가 생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뒤에 가서는 이걸 우리가 이제 3차원적으로 해석을 하겠지만 현재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고려하는 것은 1차원만 먼저 고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학적으로 간단하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3차원의 공간에 있지만 모든 물리적인 현상을 해석하는 건 다 1차원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확률 밀도라는 것은 우리가 부피분의 어떤 확률이 되겠지만 고려하고자 하는 것이 1차원이라고 하면 이 공간이 길이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 어떤 지점 x에서 그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라는 것은 어떤 미소한 길이를 잡아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길이 a에서부터 b까지 그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것은 이제 이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적분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확률 밀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길이에 대해서 어떤 공간에 대해서 어떤 합을 다 준다. 그것은 연속적인 물체가 됐을 때는 우리가 적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분해 주면 확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양자역학적인 확률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확률에는 약간 이제 개념적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통계학적인 해석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이 이제 확률 밀도라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자, 양자역학에서는 일종의 결정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 그 자체로 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해서 결정 불가능성이 되겠는데, 이것은 자, 우리가 어느 입자에 대해서 양자역학적인 이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아냈다 할지라도 그 입자의 위치 측정과 같은 간단한 문제에서도 우리가 그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고전역학적으로는 여기 분필이 있으면 분필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있는 것 자체를 있다 없다가 아니라 확률 밀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보면 가장 엄밀하게 지금 말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도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자, 어떤 위치를 측정을 했어요. 위치를 측정을 해서 여기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자, 즉 양자역학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측정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통계적인 정보뿐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이 세계, 그걸 이제 앞으로 이제 거시적인 세계, 매크로스코픽한 뮤라고 할 텐데, 이 거시적인 시각에서는 이와 같은 것은 말장난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세계를 우리가 점점 작게 들어가서 원자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 원자의 세계의 구성원인 전자라든가 아니면 양성자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 하나의 개개로 보게 되면, 특히 원자 내에 있는 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와 같이 측정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한 결과라고 하는 것은 통계적인 정보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결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결정 불가능성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처음에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이것을 제안한 물리학자들조차도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뭐 말장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한다는 거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었었고, 그것에 대해서 가장 반대했던 대표적인 과학자가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이런 결정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론이다 라고 해서 거의 양자역학적인 이런 이론에 있어서, 그러니까 양자역학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양자역학에서 주장하는 이런 결정 불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느꼈고, 그 다음에 본인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론을 내세우는, 자,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기도 하지만, 자, 현재는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은 이제 이것은 자연의 본질적인 성질이냐 아니면 이론의 불완전성에 의해서 기인된 것이냐. 자, 아인슈타인의 어떤 철학은 이론의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뒀지만, 현재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바로 자연의 본질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뒤에서 우리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조할 내용이 되겠지만 먼저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를 측정한다는 것은, 자, 어떤 파동함수를 이렇게 할 때 어떤 물체를 우리가 C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체를 우리가 C에서 발견을 했다 그러면 측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입자는 어디에 있었는가? 여러분들은 분필이 보이시죠? 이 분필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있었죠. 이것은 거시적인 세계의 이야기지만, 자,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을 양자역학이라는 세계로 모시고 와서 양자역학적인 어떤 세계에서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 분필이 여기서 발견됐다 그러면 우리가 측정을 하기 전에 측정을 통해서, 관측을 통해서만 여기 있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면 그 전엔 어디 있었느냐는 겁니다. 자, 그것에 이제 우리가 세 가지적인 입장이 있는데, 먼저
이런 결정 불가능성에 관한 사실주의적인 입장을 보게 되면 그 입자는 측정 직전에도 위치 C에 있었다는 거죠. 그 물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거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발견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인슈타인이 가장 강력히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사실주의적인 입장이 맞는다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조차도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이론이 되기 때문에 불완전한 이론이 됩니다. 즉 실제로 위치 C에 그 입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양자역학은 확률로 얘기한다는 것은 자 뭔가 이론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그렇게 된다면 이 사실주의자들에 있어서의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본성이 아니라 이론을 잘못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스파냐라고 하는 철학자 같은 경우는 자 입자의 위치는 결정 불가능한 것이 절대 아니라 단지 그것을 측정하는 사람들, 즉 실험가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자 반면에 정통주의적인 입장, 결정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 양자역학을 주장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난 정통주의적인 입장이 됐을 텐데 자, 그 입자는 실제로 아무 곳에도 있지 않았다. 단지 우리가 입자가 어느 위치에 있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측정 행위를 통한 것이고 측정 행위를 통해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왜 하필이면 입자가 거기에 있었냐고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관측행위라고 하는 것은 관측이 되어지는 대상을 이제 거기다 갖다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을 통해서 그 입자가 C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위치에 놓이도록 강요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측정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측정을 통하지 않으면 그 입자는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이 양자 이론을 만들었던 모어와 그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코펜하겐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어와 그 제자를 통해서 많은 물리학자들 상에서 이제 받아들여진 관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C라고 하는 위치에서 그 입자를 발견한 이런 측정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이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역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양자역학적으로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면 여기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오로지 측정만 본다라고 하는 아니면 느낀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입자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지 그 행위를 행하지 않았다면 그 입자는 C에 있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의 그러니까 현재 지금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러니까 측정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것처럼 측정하는 행위, 즉 관측이라고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상태를 바꿔놔서 그 대상이 그곳에 있도록 변형시켜줬다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불가지론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즉 어느 입자의 측정 이전 상태에 관해서 논의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있지도 않는 것에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논하지 말자라고 하는 불가지론적인 입장이 있는데 자 이것은 입자의 상태에 관한 우리 지식이 맞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의 유일한 방법은 측정이기 때문에 자 측정을 하고 나면 측정 이전 상태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험에 의해서 검증될 수 없는 것을 논의하는 것은 피직스가 아니라 메타피직스다. 즉 어떤 철학적인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그래서 우리가 바늘 끝에 얼마나 많은 천사가 서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골머리를 앓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없었던 것이 똑같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문제에서는 고민해서는 안 된다 하고 하는 우리가 파울리, 그러니까 보아의 제자 중에 하나인 파울리가 주장한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불가지론이나 아니면 앞에서 얘기했던 정통적 입장에서 단지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은 생각하지 말자는, 그러니까 관점은 비슷해집니다. 뭐냐면 우리가 정통론적인 입장이나 불가지론 입장이나 측정을 통해서 그 입자의 상태가 바뀌는 것인데, 불가지론 입장에서는 그러면 측정을 통해서 그 입자를 알았다 그러면 측정을 한 후의 상태와 측정을 하기 전 상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을 하기 전 상태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결론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결정 불가능성에 대해서 존 벨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제 뭐라고 우리가 얘기했냐면, 한 입자가 측정 이전에 정확한 위치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측정 결과에 눈에 띌 만한 차이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지론에서는 밝힐 수 없다고 했지만 측정 이전에 정확한 위치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를 측정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측정이라는 것이 변화를 시켜주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결정을 할 수 없다는 불가지론 입장은 우리가 여기서 제외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론과 그 다음에 정통주의적인 입장이 있는데, 아까 계속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험으로 결정할 문제가 되고 여러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정통주의적 입장이 맞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고, 그래서 측정 이전에는 입자가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측정을 한 결과 그 위치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가지론처럼 너무 철학적으로 가지는 말고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정확하게 있는지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오로지 측정을 통해서 그 위치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측정의 결과는 파동함수가 끼치는 영향을 통계학적으로 고려하면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으로 우리가 한다 그러면 이제 파동함수라고 하는 것과 파동함수의 제곱이 확률 밀도라고 하는 것의 내용을 많이 근접해 간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확률 밀도를 정의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양자역학의 세계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떤 입자를 발견한다는 것은 측정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을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입자가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측정을 통해서 발견됐다고 한다면 그 자체를 우리가 중요한 결과로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측정을 통해서만 우리가 특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측정을 연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어떠한 결과를 얻을 것인가? 만약에 첫 번째 측정에서 C의 위치에서 그 입자를 발견했다 그러면
바로 연속적으로 측정하게 되면 또다시 CH에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측정값을 얻게 될까? 하는 것이지만, 자, 같은 입자에 대한 새로운 측정이, 자, 첫 번째 측정과 두 번째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이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가정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측정하고 한참 있다가 나중에 또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연속된 측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측정을 행하고 그 다음에 바로 측정을 하는, 자, 그러한 경우에는 앞선 이 측정의 결과가 뒤이은 측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복된 측정에 의해서 첫 번째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입자가 정말 C에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측정에 의해서, 자, 입자의 파동함수는 완전히, 그러니까 파동함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양을 갖췄다 그러면,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C에서 발견했다 그러면 그 C에서의 발견되도록 파동함수가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매우 날카로운 최대값을 갖는 형상을 가지기 때문에, 자, 즉 우리가 첫 번째 측정 이후에 파동함수가 이와 같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형이 돼서 위치 C에 날카로운 최대값을 갖는데, 자, 이거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 가지 다른 교과서를 보게 된다 그러면 이 변형된다는 것, 원래 원에서는 이제 collapse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collapse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collapse the bridge라고 하는 표현에서 주로 이제 무너지다, 부서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일부 책에서는 뭐 무너진 결과라고 하지만, 저는 무너진 게 아니라 파동함수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대, 자, 이런 모양을 가지도록 변형됐다, distorted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제가 의역적으로 변형됐다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파동함수가 변형이 돼서 C의 위치에서 날카로운 값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날카로운 최대값을 가진 새로운 파동함수는, 자, 슈레딩거 방정식에 따라서 다시 이제 약간씩 공간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측정이, 이 측정이 일어난 바로 이 파동함수가 퍼지기 전에 이루어져야지만이 C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발견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충분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측정을 하게 되면 C에서 발견할 확률은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적인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첫 번째 측정에 의해서 이 파동함수가 이와 같이 변형이 돼서 C에 날카로운 피크를 갖는 모습을 가졌다고 한다면, 자, 두 번째 측정은 이 피크가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뒤에서 보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이제 브로드하게 퍼집니다. 그래서 퍼지기 전에 다시 측정을 하게 되면 그 위치에서 또 발견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물리 진행상을 보게 되면, 이 글씨가 좀 틀렸네요. 그래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완전한 다른 종류의 물리적인 진행이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보통의 진행으로서 파동함수가 슈레딩거 방정식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되겠고, 두 번째가 측정 과정입니다. 그래서 파동함수 푸사이가 갑자기 불연속적으로, 여기서 이제 변해가는 과정일 텐데, 그러면 우리가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어에 의하면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미시적인 양자적인 물리계와 거시적인 고전적 측정 도구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아까 정통론적인 입장에 바로 나타나는 그러한 얘기죠. 즉, 미시적인 양자적인 물리를, 그러니까 세계를 우리가 거시적인 계에서 측정이라는 걸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미시적인 양자재였던 상황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측정이라고 하는 거시적인 세계에서의 상호작용에서 알아내는 것이 측정이다.
하이젠베르그는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와그너는 주의 깊은 관찰자가 관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제 측정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이제 단순한 관점에서 과학자들이 아니면 실험하고자, 그러니까 이 측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실험지에서 어떤 측정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서 행하게 되는 일련의 행동들을 우리가 측정이라고 표현을 하자. 하지만 보호에 의한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시고 앞으로 이제 제가 어떤 이 파동함수를 가지고서 확률 밀도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입자를 발견했다. 라고 했을 땐 그 발견이라는 것은 이런 측정이라고 하는 행위가 들어간 것이고 이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러한 것을 가지지만 사상적으로는 미시적인 어떤 양자 물리의 세계를 거시적인 우리가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알아내는 그러한 상호작용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것을 로 측정이라는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장에서는 통계적인 여러 가지 의미들을 물리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는 자, 그런 수업을 한번 해보겠는데 그 중에서 먼저 이제 불학적인, 그러니까 불연속적인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을 이제 연속적인 변수로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학적인 해석 때문에 확률적인 개념은 양자역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먼저 이와 같은 14명이 어떤 한 교실에 있는데 나이 분포가 이와 같이 되어 있는 자,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걸 한번 도수표처럼 제가 해보게 되면 14세에 한 명이 있고 15세에도 한 명이 있습니다. 자, 16세에는 지금 2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없다가 자, 21세에 가서 22세 다시 한 명 있고 2명이죠. 22세 2명 24세에도 2명 그 다음에 25세에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명의 어떤 나이 분포가 있다 그러면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자, 나이를 J로 다루고 이것을 그거에 대한 분포를 J로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14는 1이고 15는 1이고 16은 2입니다. 그 다음에 22는 2고 24도 2입니다. 25는 5가 되죠. 자, 나머지는 다 0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의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거죠. 그것을 총 인원수를 n이라고 한다면 토탈 n이 25가 되는데 자, j를 0부터 무한대까지 보내면서 n j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nj도 0이고 n1도 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0이 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 그런다면 먼저 확률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만약에 한 사람을 골랐는데 그 사람이 15살일 확률은 하고 물어본다면 자,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PJ라고 하죠. 전체분의 NJ가 될 겁니다. 자, 즉 우리가 15세니까 전체가 14분의 n이 15인 것은 1이죠. 그러니까
15분의 1의 확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J인 사람을 선택할 확률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가 될 것이고, 이제 그와 같이 사용을 했었죠. 자, 그렇게 되면 14세도 14분의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4세 또는 15세를 선택할 확률, 그러면 또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합의 법칙이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해주면 되니까 7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이 모든 확률들을 다 합해주게 되면, 모든 확률들을 우리가 다 합하게 되면 J는 다 합하게 되면 1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니까 모든 것에 대한 확률은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최빈값과 중앙값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어느 나이에 있는 사람이 가장 뽑힐 확률이 큰가?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최빈 확률이라고 할 텐데, 최빈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최대값을 갖는 사람이 뽑힐 확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값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이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에 해당하는 나이는 얼마 있는가 하게 되면, 자, 여기서는 지금 총 14명이죠. 14명이기 때문에 7명을 나눌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기 때문에 이 중앙 23, 23세가 중앙에 해당하는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작은 값을 가질 확률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자,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평균에 해당하는 나이는 얼마인가? 자,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의가 이렇게 되겠죠. 모든 것을 다 더해야겠죠. N 14, N 15, N 아니죠. 일단 14세, 15세, 16세가 둘이죠. 그러면 2 곱하기 16. 그 다음에 22세가 둘이죠. 그럼 2 곱하기 22. 24세가 둘이죠. 2 곱하기 24. 25세가 5이죠. 25. 해서 이것을 14로 나눠준 것이 우리가 평균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14분의 294가 되고 이것은 21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수식적으로 표현한 것은 수식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와 같이 되죠. 그러니까 나이의 평균이니까 이와 같이 이런 가로에 집어넣습니다. 이것의 표현식은 자, 여기에다가 자, J에다가 N J를 곱해준 거를 다 합해주는 거죠. N분의 NJ가 제가 지웠습니다만 우리가 PJ라고 하는 것이 N분의 NJ였죠. 그럼 이걸 여기다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J에다가 PJ 이와 같이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측정 변수 J의 평균값이라고 그러고 확률을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죠. 그래서 앞으로 평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본 것처럼 NJ라고 하는
함수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J가 아니라 어떤 FJ라고 하는 함수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라고 하면 J 대신에 FJ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FJ다 라고 하면 FJ의 PJ 이와 같이 써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걸 여러분들이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평균의 제곱이 될 텐데, 먼저 이 나이의 제곱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예, 그러면 제곱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곱만 해주면 됩니다.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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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이죠. 자, 그러면 이 숫자가 변하겠죠? 294가 아닌 6434가 돼서, 자, 이것은 계산하게 되면 459.6입니다. 자, 여기서는 단위를 아직 붙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 J의 J를 썼다면, 예, 뭐 안 될까죠?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대로 여기에 제곱이 들어가 주는 거죠. 그래서 제곱의 평균은 우리가 이와 같이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할 건데, 자, 여기서 강조할 것은 뭐냐면 제곱의 평균과 평균의 제곱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 계산은 우리가 복잡하니까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이것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은 다른데, 먼저 우리가 간단한 예로 방 안에 1세인 아이와 3세인 두 아이가 있다 그러면, 자, 일단 평균은 J는 둘이죠. 1 더하기 3이니까 2분의 4가 돼서 2가 됩니다. 제곱의 평균은, 자, 이걸 2로 나눈 건 똑같죠.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2의 10이기 때문에 5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평균의 제곱은 2의 제곱이니까 4가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수, 항상 일치할 수도 있지만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제곱의 평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편차라고 하는 것이 있죠. 편차. 자, 즉 뭐냐면 우리가 중앙값과 평균, 그 다음에 최빈값의 크기가 같은 이 두 분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두 분포를 보시게 되면 5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5를 기준으로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것에서, 자, 평균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중간값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최빈값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것들이 같다고 해서 이 도수분포가, 그러니까 이 분포가 과연 같다고 표현할 수 있느냐? 우리가 눈으로 봐도 확연하게 얘는 중앙에 몰려 있고 얘는 좀 퍼져 있죠. 그러면 그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것,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바로 편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편차의 정의는 우리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벗어났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편차입니다. 그래서 편차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정의가 되죠. 델타 J는 J 마이너스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표본값에서 평균을 뺀 것이, 자, 그것의 이제 편차가 되겠는데, 편차의 실제로 평균을 여러분들이 구해 보시면 편차의 평균은 당연히 0입니다. 이건 간단히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게, 자, 델타 J를 구하면 아까 정의식에 의해서 J 마이너스 평균이죠. 예.
PJ입니다. 자, 이것은 빼기. 자, 얘는 값이죠. 평균은. 그러니까 우리가 서메이션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J죠. 자, 이것은 우리가 정의식에 의해서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1이죠. 곱하기 1입니다. 그러니까 0이 나오기 때문에 자, 편차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0입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0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좀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분산이라고 해서 이것의 제곱을 정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편차의 제곱을 한 다음에 평균을 구하는 것이 바로 분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좀 가까이 다가가죠.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이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자, 그러면 정의식에 우리가 평균의 정의식은 항상 이렇게 됐었죠. 델타 J 제곱의 자, 편차의 정의식은 어떻게 됐냐면 J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PJ입니다. 자, 그러면 안에 걸 일단 먼저 전개를 해주면 J제곱 마이너스 2J의 델타 J 평균이죠. 델타가 아니라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을 곱해주면서 합교를 우리가 분리시킵니다. 그러면 제곱의 PJ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우리가 J는 그러니까 평균 값은 값이라고 했으니까 밖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J의 PJ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되죠. 자, 앞에서 봤지만 이것은 우리가 제곱의 평균이었죠. 빼기 2배의 J, 그러니까 평균값에 얘 평균의 정의였죠. 그 다음에 확률을 다 대준 건 1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거 자체가 평균의 제곱이죠. 그렇기 때문에 빼기 평균의 제곱입니다. 즉, 자,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스퀘어 루트를 취한 것을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해서 어떤 식 1의 12식이 되겠는데 자, 이렇게 정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연속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으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먼저 평균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J의 PJ로 줘졌고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정의식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졌고 자, 그 다음에 편차라고 하는 것은 J 마이너스 델타 J 그래서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 편차의 제곱의 평균인데 이것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을 시그마를 취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어서 연속적인 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다 그러면 자, 먼저 연속적인 분포. 자, 나이를 얘기할 때 우리는 보통
여러 가지 나이를 얘기하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고 한 해가 바뀌면서 2살입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이나 서양에서는 이제 만 나이를 얘기하죠. 특히 서양 애들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데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미국에서 애기들한테 How old are you?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너 몇 살이니? 그럼 3살이요, 4살이요 그러지만 미국 애들은 따집니다. 즉 3 and half year 3년 6개월 또는 뭐 4년 2개월 됐어요 하는 식으로 자 태어난 날부터 정확하게 따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정밀하게 자 당신의 나이가 우리가 이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아니면 밖에 나가서 자 나이가 22세 3개월 5일 4시간 27분 33.333초일 사람을 만나라. 아마 없을 겁니다. 0이죠. 자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어떤 딱 지정된 나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범위를 두고서 자, 여기서 이제 길에서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22세와 23세 사이에 되는 사람을 구할 확률을 구하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0은 아닐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해놓은 범위를 이걸 좀 좁혀서, 자, 그러면 22세부터 23세라든가 하는 범위를 좁혀놓게 되면 그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우리가 정해놓은 길이에 대해서 비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연속적인 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딱 하나의 값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범위를 정해놓고 그 범위에 들어오는 자 그러한 확률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확률 밀도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는 이와 같이 자 어떤 극히 짧은 미소 구간을 정합니다. 그걸 우리가 dx라고 잡아놓고 dx에 대해서 그 확률 밀도라고 하는 것은 자 x와 x 플러스 dx 확률도만 이렇게 간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x면 여기가 x 플러스 dx가 돼서 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 밀도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연속 변수인 경우는 딱딱 떨어졌지만 연속적인 변수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와 같은 어떤 극히 짧은 범위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구했던 모든 것들은 바뀐다는 거죠. 즉, 자, 확률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도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확률 밀도라고 했다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적분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불연속에서 Pj를 정의할 때, n분의 nj라고 얘기했다면, 자, 이 부분이 이제 확률 밀도라는 것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부분에 우리가 rho j라고 한다면, rho j가 이제 x가 되겠죠. 어떤 x가 된다 그러면 구간에서 적분을 해주는, a 구간에서 b 구간까지 놓일 확률. 그러면 전체에 대한 것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해 준 것은 자 1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될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란 거고 상용이 되죠. 그래서 불연속 변수에서 했던 거나 연속 변수에서 했던 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 여기서 이와 같이 썸을 했던 것이 적분으로 바뀌는 것만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평균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합을 했던 것이 그러면 적분으로 바뀌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평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x, 연속적인 변수가 있으니까 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의 그 다음에 x의 px인데, 자, p가 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로 x의 dx. 그래서 확률 밀도에 대한 걸로 바뀌게 됩니다. 자, 어떤 함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fx를 집어넣으면 될 것이고, 분산에 대한 정의부터는 이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의 x제곱의 로 x의 dx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바로 이것에서 정의식으로 가서 분산에 대한 표현식을 우리가 바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불연속 변수에서 얻었던 모든 결과들을 이제 연속 변수에 대해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